20세기를 상징하는 이름 아인슈타인. 20세기를 상징하는 이름 신화가 된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헝클어진 백발, 콧수염, 장난기 넘치면서도 깊은 고뇌에 잠긴 눈빛. 그의 모습은 천재 과학자의 상징을 넘어 20세기라는 시대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타임지는 그를 세기의 인물로 선정했으며 그의 이름은 천재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방정식이는 MC 제곱은 그의 지적 유산에 압축된 상징으로 전 세계인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화적인 이미지 너머에 존재하는 진짜 아인슈타인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단순히 어려운 방정식을 풀어낸 수학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250년간 서양 과학을 지배해온 아이작 뉴턴의 절대적인 시공간 개념을 송두리째 뒤엎고 우주가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밝혀낸 위대한 혁명가였습니다. 그는 중력이 힘이 아니라 질량에 의해 휘어진 시공간의 곡률 그 자체라고 선언했으며 시간과 공간이 관찰자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상대적인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지적 여정은 상대성 이론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빛이 파동인 동시에 입자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통해 양자역학의 문을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증명하여 물질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사유는 우주의 탄생 빅뱅부터 종말, 그리고 블랙홀과 중력 파워 같은 기묘한 천체들의 존재를 예측하며 현대 우주론의 거의 모든 영역에 그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구실에만 갇혀있던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그는 열렬한 평화주의자이자 세계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높였고 인종차별에 맞서 싸웠으며 유대인으로서 시오니즘을 지지하는 동시에 맹목적인 국가주의를 경계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낳는데 일조한 원자폭탄에 귀극 앞에서 깊이 고뇌했던 인도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낙제생이라는 오해, 스위스 특허청으로 이어진 젊은 시절, 아인슈타인에 대한 가장 유명한 신화 중 하나는 그가 어린 시절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낙제생 또는 지진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나도 아인슈타인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지만 안타깝게도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결코 학습 부진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대해서는 무서운 집중력을 보이는 자기주도적인 천재의 전형이었습니다. 1879년 독일 울름에서 유대인 가정의 아들로 태어난 아인슈타인은 어린 시절 말을 늦게 배우고 권위적인 학교 교육 방식에 유독 반항적인 기질을 보였습니다. 특히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극도로 혐오했는데 이는 그의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수학과 물리학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거짓입니다. 그는 10대 초반에 이미 유클리드 기하학과 위적분학을 독학으로 마스터할 정도의 수학적 재능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가 싫어했던 라틴어나 그리스어 같은 과목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을 뿐입니다. 16세에 그는 독일의 군국주의적인 교육을 피해 스위스로 건너가 세계적인 명문인 취리 연방공과대학교에 지원합니다. 첫 시험에서는 인문학 과목 점수 미달로 낙방했지만 다음 해에 당당히 합격하여 물리학과
수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에도 그의 반항적인 기질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정해진 강의를 듣기보다는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최신 물리학 이론가들 맥스웰, 마흐 등의 저서를 탐독하며 혼자 공부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교수들에게는 불성실한 학생으로 찍히기도 했고, 졸업 후 학계의 자리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친구의 아버지 도움으로 스위스 베른의 특허청의 3급 기술 심사관으로 간신히 취직하게 됩니다. 비록 그의 꿈이었던 학자의 길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역설적으로 이 특허청에서의 7년은 그의 과학적 창의력이 폭발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허 심사 업무는 하루 몇 시간이면 충분했고, 남는 시간 동안 그는 오직 자신이 사랑하는 물리학의 난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사유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의 간섭이나 학계의 압박 없이 그는 시간, 공간, 빛, 물질의 본질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 이 무명의 특허청 직원은 인류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위대한 논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기적의 해 1905년 한 해에 세상을 바꾼 네 편의 논문. 1905년은 과학사에서 기적의 해로 기록됩니다. 스위스 베른의 특허청에서 일하던 26세의 무명 청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독일의 저명한 학술지 룰리학 연보에 불과 몇 달 간격으로 매 편의 혁명적인 논문을 연달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들은 각각 독립적으로도 노벨상을 받을 가치가 있을 만큼 위대한 것들이었으며, 현대 물리학의 세 가지 주요 근야양자역학, 통계역학, 상대성 이론의 기초를 동시에 마련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흑사병을 피해 고향에 머물던 시기에 만유인력과 이적분학의 기초를 닦았던 것에 비견되는 인류 지성사의 가장 경이로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네 편의 논문은 각각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광양자가설 3월 발표, 빛의 생성과 변환에 관한 하나의 발견적 관점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서 아인슈타인은 광전효과라는 미스터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빛이 타동일 뿐만 아니라 광양자라고 불리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덩어리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대담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양자역학의 탄생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은 논문이었으며, 훗날 그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안겨준 직접적인 업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브라운 운동 5월 발표, 정지 상태의 액체 속에 떠있는 작은 입자들의 운동에 관하여라는 이 논문은 물 위에 떠있는 꽃가루와 같은 미세한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브라운 운동을 수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 현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물 분자들의 불규칙한 충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증명함으로써 당시까지도 논쟁의 대상이었던 원자의 실제에 대한 강력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특수 상대성 이론 6월 발표,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역학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그의 가장 유명한 업적 중 하나입니다. 그는 빛의 속도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단 하나의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는 뉴턴의 시공간 개념을 완전히 폐기하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네 번째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9월 발표, 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짧은 후속 논문인 물체의 관성은 그 에너지 함량에 의존하는가 에서 그는 그 유명한 공식 이는 MC 제곱을 유도해냈습니다. 이는 질량과 에너지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며 서로 변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공식입니다. 이 짧은 방정식은 훗날 원자력 시대에 문을 여는 이론적 열쇠가 되었습니다. 불과 26세의 청년이 대학 강단도 아닌 특허청 사무실 책상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줍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말 그대로 혼자서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빛은 알갱이였다. 노벨상을 안겨준 광전효과. 아인슈타인의 수많은 업적 중에서 그에게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의 영예를 안겨준 것은 놀랍게도 그의 상징과도 같은 상대성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05년 기적의 해에 발표했던 첫 번째 논문, 즉 광전효과를 설명한 광양자 가설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광전효과란 금속 표면에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19세기 말에 발견된 이 현상은 당시 물리학의 상식이었던 빛의 파동설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몇 가지 미스터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미스터리 1. 아무리 빛의 색이 밝기를 강하게 해도 특정 진동수 색깔 이하의 빛을 비추면 전자가 전혀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스터리 반면 특정 진동수를 넘기만 하면 아무리 약한 빛이라도 즉시 전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미스터리 3. 튀어나오는 전자의 에너지는 빛의 세기가 아니라 오직 빛의 진동수에만 비례했습니다. 만약 빛이 잔잔한 파도와 같은 파동이라면 약한 파도라도 오랫동안 부딪히면 결국에는 바위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약한 빛이라도 오래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와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스 플랑크가 제안했던 양자 개념을 빌려와 빛의 본질에 대한 대담하고 혁명적인 가설을 제시합니다. 바로 빛이 연속적인 파동이 아니라 광양자라고 불리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알갱이들의 흐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양자는 훗날 광자로 불리게 됩니다. 이 광양자 가설에 따르면 빛의 에너지는 그 세기가 아니라 진동수에만 비례하는 덩어리로 존재합니다. 금속 속의 전자를 하나 떼어내기 위해서는 특정 문턱값 이상의 에너지 덩어리 하나가 필요합니다. 미스터리 1 해결 빛의 진동수가 문턱값보다 낮으면 광자 하나하나의 에너지가 너무 작아서 전자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의 약한 펀치를 날려도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미스터리 2&3 해결 진동수가 문턱값을 넘으면 광자 한 개가 전자 한 개와 1대1로 충돌하여 즉시 튕겨냅니다. 그리고 광자의 에너지가 클수록 진동수가 높을수록 그 에너지를 전달받은 전자의 운동 에너지 또한 당연히 커지게 됩니다. 이 설명은 광전효과의 모든 미스터리를 너무나도 명쾌하게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빛이 입자라는 이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파동이라는 증거는
이미 수없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가설이 완전히 인정받기까지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그의 예측이 실험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되면서 과학자들은 빛이 파동인 동시에 입자일 수 있다는 파동입자, 이중성이라는 기묘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양자역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원자의 존재를 증명하다. 브라운 운동에 대한 통찰. 오늘날 우리에게 원자의 존재는 너무나도 당연한 과학적 상식입니다. 하지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원자는 단지 화학 반응을 설명하기 위한 편리한 이론적 가설일 뿐,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저명한 과학자들은 원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실제를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원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강력한 물리적 증거를 제시한 인물이 바로 1905년의 아인슈타인입니다. 그가 주목한 현상은 1827년 생물학자 로버트 브라운이 처음 발견한 브라운 운동입니다. 브라운은 물 위에 떠 있는 아주 작은 꽃가루 입자들이 현미경 아래에서 아무런 외부 자극 없이도 끊임없이 그리고 불규칙하게 멋대로 춤을 추듯 움직이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기묘한 현상의 원인은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그의 기적의 해 두 번째 논문에서 이 브라운 운동에 대한 완벽한 수학적, 물리적 설명을 내놓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우리 연속적인 유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물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분자들은 열에너지 때문에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무작위적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꽃가루 입자는 이 수많은 물분자들로부터 사방에서 불규칙한 충돌을 받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는 우연히 왼쪽에서 더 많은 분자들이 충돌하여 입자가 오른쪽으로 밀려나고, 다음 순간에는 아래쪽에서 더 많은 분자들이 충돌하여 위쪽으로 밀려나는 식입니다. 이 수조 번의 무작위적인 충돌의 총합이 바로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는 꽃가루의 불규칙한 춤이라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위대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계역학을 이용하여 이 불규칙한 운동을 통해 입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적으로 얼마나 멀리 퍼져나가는지를 예측하는 구체적인 수학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이용하면 역으로 관측된 입자의 움직임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물 분자의 크기와 개수아보가드로 수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원자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보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논문이 발표된 후 프랑스의 물리학자 장 페랭이 정밀한 실험을 통해 아인슈타인의 예측이 실제 관측과 정확히 일치함을 증명했습니다. 이로써 원자는 더 이상 철학적 가설이 아닌 그 크기와 개수까지 측정할 수 있는 명백한 물리적 실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한 편의 논문으로 통계역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문을 활짝 열고 물질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뒤흔들다. 특수 상대성 이론. 1905년 6월 아인슈타인은 인류의 세계관을 가장 근본적으로 뒤바꾼 논문,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역학에 대하여를 발표합니다. 이것이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뉴턴 이래 200년 넘게 절대적인 진리로 여겨졌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폐기하고 모든 것이 관찰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세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론의 출발점은 19세기 후반 물리학의 큰 골칫거리였던 빛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물리학자들은 소리가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 전달되듯이 빛 역시 에테르라는 가상의 매질을 통해 우주 공간을 전파된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지구는 에테르 속을 움직이고 있으므로 지구의 움직임 방향에 따라 우리가 관측하는 빛의 속도가 미세하게 달라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1887년 마이컬슨 물리 실험을 포함한 수많은 정밀한 실험 결과 빛의 속도는 지구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모든 방향으로 놀라울 정도로 일정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은 에테르라는 개념 자체를 과감히 버리고 단 두 개의 단순한 공리에서부터 새로운 이론을 세웁니다. 상대성 원리 모든 등속도 운동을 하는 관찰자에게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 광속 불변의 원리 모든 등속도 운동을 하는 관찰자에게 진공속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이 두 번째 원리는 상식에 어긋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것이 자연의 근본적인 사실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논리적으로 끝까지 밀고 나갔을 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상식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시간 팽창 만약 빛의 속도가 누구에게나 일정하다면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의 시간은 정지한 관찰자의 시간보다 반드시 느리게 흘러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비행하는 우주선 안의 일부는 지구에서의 1시간 혹은 그 이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절대적인 흐름이 아니라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길이 수축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그 움직이는 방향으로 길이가 짧아지는 것처럼 관측됩니다. 이 역시 빛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공간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고무줄처럼 줄어들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동시성의 상대성 한 관찰자에게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이 그와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다른 관찰자에게는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보편적인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관찰자는 각자 다른 현재의 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시공간이라는 구조 속에서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는 역동적인 존재임을 밝혔습니다. 이 혁명적인 통찰은 훗날 일반 상대성 이론과 블록 우주라는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방정식이는 MC 제곱의 진짜 의미. 이는 MC 제곱. 이 짧은 공식은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상징적인 방정식일 것입니다. 이 공식은 1905년 9월 아인슈타인이 극수 상대성 이론의 후속 논문으로 발표한 불과 3페이지짜리 짧은 논문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방정식은 원자폭탄의 엄청난 파괴력과 원자력 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게 되었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는 단순히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질량과 에너지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의 다른 두 모습이라는 더욱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방정식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이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문 질량을 의미합니다. t는 빛의 속도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빛의 속도의 제곱입니다. 빛의 속도는 엄청나게 큰 상수 값이므로 그것의 제곱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값이 됩니다. 이 방정식이 말하는 바는 아주 작은 양의 질량이라도 그것이 에너지로 변환될 때는 C제곱이라는 이 엄청난 변환 상수가 곱해져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g의 물질이 100% 에너지로 변환된다면 그 에너지는 TNT 폭탄 약 2만 1000톤에 해당하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원자폭탄의 분열이나 수소폭탄의 융합, 그리고 태양이 빛을 내는 원리입니다. 이 반응들에서는 반응 전후에 아주 미세한 질량 결손이 발생하며 바로 이 사라진 질량이 이는 MC 제곱 공식에 따라 막대한 에너지로 전환되어 방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식의 더 깊은 의미는 정지 질량, 에너지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든 물체조차도 그 질량 자체에 내재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질량은 얼어붙은 또는 응축된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질량, 이 책상의 질량, 공기의 질량, 모두 그 자체로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는 우주의 탄생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빅뱅 초기의 순수한 에너지가 어떻게 입자 질량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입자 가속기에서 입자들이 충돌할 때 어떻게 새로운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 생성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짧고 우아한 방정식은 물질과 에너지라는 이전까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여겨졌던 두 개념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자연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통일성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내 생애의 가장 행복한 생각, 일반 상대성 이론의 탄생. 1905년 특수 상대성 이론의 성공 이후 아인슈타인은 한 가지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등속도 운동이라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적용될 뿐, 가속도, 운동이나 중력의 문제는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이론을 중력까지 포함하는 보편적인 이론으로 확장하기 위한 10년간의 험난한 지적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출발점에는 그가 훗날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생각이라고 불렀던 1907년의 한순간의 통찰이 있었습니다. 그 행복한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붕에서 자유롭게 떨어진다면 그는 그 순간 자신의 무게중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떨어지는 사람은 자신과 함께 떨어지는 주변의 물체들의 주머니 속의 동전과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게 됩니다. 즉, 자연악화하는 좌표계에서는 중력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중력과 가속도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구별 불가능한 동일한 것일 수 있다는 등가 원리에 도달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을 제안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로켓이 위쪽으로 가속하고 있는 밀폐된 상자 안의 관찰자를 상상해 봅시다. 그는 가속도 때문에 바닥으로 쏠리는 힘을 느끼고 손에 든 사과를 놓으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중력이 있는 행성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표면에 정지해 있는 똑같은 상자 안의 관찰자를 상상해 봅시다. 그는 지구의 중력 때문에 바닥에 서 있으며 사과를 놓으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인슈타인은 상자 안의 관찰자는 자신이 겪는 현상이 가속도 때문인지 중력 때문인지를 그 어떤 실험으로도 구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가속도는 중력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등가 원리는 중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 중력이 가속도와 같다면 중력은 뉴턴이 생각했던 것처럼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신비로운 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사실은 질량과 에너지가 그 주변의 시공간 자체를 휘게 만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하학적인 효과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마치 팽팽한 고무판 위에 무거운 볼링공을 올려놓으면 고무판이 움푹 패이는 것과 같습니다. 볼링공 주변을 굴러가는 구슬은 볼링공이 끌어당겨서가 아니라 움푹 패인 고무판의 경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는 태양이 끌어당겨서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라는 거대한 질량에 의해 휘어진 4차원 시공간의 내리막길 측지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력은 시공간의 곡률이다라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수학적으로 완성하기까지는 이후 8년의 험난한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1915년 그는 마침내 인류 지성사의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세상에 발표하게 됩니다. 휘어진 시공간의 증거 1919년의 계기일식 관측 191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은 너무나도 혁명적이고 기묘해서 대부분의 동료 과학자들조차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중력이 시공간의 휘어짐이라는 그의 주장은 철학적 사변처럼 들렸고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론이 맞다면 뉴턴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몇 가지 검증 가능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극적인 예측은 바로 중력은 빛조차도 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태양과 같이 거대한 질량체는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듭니다. 만약 아주 멀리 있는 별에서 출발한 빛이 태양의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간다면 그 빛은 태양에 의해 휘어진 시공간의 경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 눈에는 원래의 위치보다 약간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빛이 휘는 각도를 자신의 이론으로 정확하게 계산해냈는데 그 값은 뉴턴의 이론을 바탕으로 계산한 값보다 정확히 2배 더 컸습니다. 문제는 평소에는 밝은 태양빛 때문에 태양 주변의 별을 관측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기회는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계기일식이 일어나는 순간뿐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19년 5월 29일 영국의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두 개의 탐사대를 이끌고 각각 브라질과 아프리카의 프린시페 섬으로 향했습니다.
전쟁 당사국이었던 영국 과학자가 적국이었던 독일 과학자의 이론을 증명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도 매우 상징적인 탐사였습니다.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단 몇 분의 시간 동안 탐사대는 어두워진 하늘에 나타난 태양 주변의 별들의 사진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런던으로 돌아와 이 사진들을 일식이 없었을 때 촬영한 동일한 별들의 사진과 정밀하게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별들의 위치는 정확히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만큼 이동해 있었고 뉴턴의 예측과는 명백히 달랐습니다. 1919년 11월 6일 영국 왕립학회와 왕립천문학회의 합동회의에서 에딩턴은 아인슈타인의 예측이 완벽하게 확인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면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하루아침에 뉴턴을 넘어선 세기의 영웅이자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무명의 특허청 직원에서 시작된 그의 지적 여정은 마침내 개기일식이라는 장엄한 우주적 증명식을 통해 그 위대함을 온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이외에도 뉴턴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수성의 근일점, 세차 운동을 일반 상대성 이론이 완벽하게 설명해낸 것 역시 그의 이론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의 기묘한 자식들 블랙홀과 중력파. 일반 상대성 이론은 단순히 뉴턴의 중력 이론을 수정한 것을 넘어 우리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기묘하고 극단적인 현상들을 예언하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아인슈타인 자신조차도 자신의 방정식이 예측하는 일부 결과들을 너무나 기괴하다고 여겨 그것이 실제로 존재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우리는 그의 이론이 낳은 이 기묘한 자식들이 실제로 우주의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블랙홀과 중력파입니다. 블랙홀 시공간의 특이점.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을 풀면 만약 어떤 질량이 충분히 작은 부피 안에 압축된다면 그 주변의 시공간이 무한히 휘어져 뒤쫓아 탈출할 수 없는 영역이 형성된다는 해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의 중심에는 밀도와 곡률이 무한대가 되는 특이점이 존재하며 그 주변에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인 사건의 지평선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당시의 많은 물리학자들은 이 특이점, 이 수학적인 허상일 뿐 자연이 그런 극단적인 상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연구들은 거대한 별이 붕괴하면 블랙홀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블랙홀의 간접 및 직접적인 관측, 증거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의 사진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력파, 시공간의 잔물결.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가속도 운동을 하면 그 주변 시공간의 곡률이 변하면서 그 변화가 마치 물결처럼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력파입니다. 중력은 다른 힘에 비해 극도로 약하기 때문에 중력파의 세기는 너무나도 미미하여 아인슈타인은 인류가 그것을 결코 검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2015년 9월 14일 미국의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연구진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중력파를 직접 검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감지한 신호는 약 13억 년 전 두 개의 거대한 블랙홀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는 순간에 발생하여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온 시공간의 미세한 떨림이었습니다. 이 신호는 원자핵보다도 작은 공간에 왜곡을 감지해낸 인간 기술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발견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1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옳았음을 가장 극적으로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로써 인류는 빛전자기파뿐만 아니라 중력파라는 새로운 창을 통해 우주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다중천문학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기묘한 자식들은 이제 더 이상 이론 속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탐사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양자역학과의 평생에 걸친 논쟁.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거시세계의 법칙을 새로 썼고 광양자 가설로 미시세계를 탐구하는 양자역학의 문을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신이 탄생시키는데 일조했던 양자역학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평생 동안 깊은 철학적 불만과 회의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년은 양자역학의 새로운 세대, 특히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와의 평생에 걸친 위대한 지적 논쟁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불만은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부분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결정론과 확률. 양자역학의 표준적인 해석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미시세계는 근본적으로 확률에 의해 지배됩니다. 예를 들어 방사성, 원자가 언제 붕괴할지는 원리적으로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며 오직 특정 시간 내에 붕괴할 확률만을 계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비결정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로 자신의 신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양자역학의 확률성이 자연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수준의 숨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완전한 이론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언젠가 더 완전한 이론이 발견되면 이 모든 확률성은 사라지고 뉴턴의 세계처럼 모든 것이 결정론적으로 예측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비국소성과 유령 같은 원격 작용. 아인슈타인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이었습니다. 양자 얽힘은 두 개의 입자가 한번 상호작용하면 그들이 아무리 멀리에 우주 반대편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시스템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쪽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는 순간 다른 쪽 입자의 상태가 즉시 빛보다 빠른 속도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이는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없다는 자신의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1935년 그는 동료인 포돌스키, 로젠과 함께 EPR 역설이라는 사고 실험을 제안하여 양자역학이 불완전하거나 비상식적임을 보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후 존 벨의 이론과 알랭 아스페의 실험 등을 통해 이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은 실제로 일어나는 자연의 기묘한 현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평생 동안 양자역학의 완전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의 끈질긴 비판과 질문들은 오히려 양자역학의 철학적 토대를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 위대한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양자 정보과학과 우주론의 근본적인 문제들과 연결되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궁극의 이론을 찾아서 통일장 이론을 향한 마지막 여정. 1933년 나치의 위협을 피해 독일을 떠난 아인슈타인은 미국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 새로운 둥지를 틀고 그의 생애 마지막 22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젊은 물리학자들이 그가 문을 열었던 양자역학의 세계를 탐험하며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을 때 아인슈타인은 점점 더 학계의 주류에서 벗어나 고독한 외길을 걷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원대한 꿈은 바로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힘을 단 하나의 통일된 법칙으로 설명하는 통일장 이론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연의 근본적인 아름다움이 단순성과 통일성에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19세기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전기와 자기를 전자기력이라는 하나의 힘으로 통합했던 것처럼 아인슈타인 역시 자신이 정립한 중력 일반 상대성 이론과 전자기력을 하나의 우아한 기하학적 이론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이 이론이 완성된다면 그것은 우주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궁극의 모든 것의 이론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목표를 위해 수십 년간 수많은 수학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5차원을 도입해 보기도 하고 시공간의 비틀림 개념을 이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도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의 통일장 이론은 검증 가능한 새로운 예측을 내놓는데 실패했고 실험과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실패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당시 새롭게 발견된 두 가지 핵력, 즉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의 존재를 자신의 이론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힘을 통합하려 하면서 자연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 중 두 가지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둘째, 그는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양자역학의 확률론적 세계관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고전적인 장의 개념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는 마치 한 손을 등 뒤로 묶은 채 싸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인슈타인의 통일장 이론을 향한 여정은 미완의 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많은 동료들은 그가 시대에 뒤처져 조질없는 문제에 내달리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고독한 탐구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 자신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자연의 모든 힘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그의 위대한 비전은 이후 촉근이론, M이론, 루프 양자, 중력이론 등 현대 물리학의 가장 야심찬 목표, 즉 양자 중력 이론의 탐구로 이어지며 수많은 후대 물리학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 선구자였던 셈입니다. 평화주의자와 원자폭탄 아인슈타인의 정치적 고뇌. 아인슈타인은 단지 서재에만 머무르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시대의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했던 양심적인 지식인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삶을 관통했던 중요한 신념 중 하나는 평화주의였습니다. 그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모든 폭력과 억압에 반대했으며 개인의 양심과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독일의 지식인 대부분이 맹목적인 애국주의에 휩쓸려 전쟁을 지지하는 성명서에 서명했지만 아인슈타인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소수의 동료들과 함께 전쟁에 반대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반전 사상은 그를 독일 내에서 위험인물로 만들었고 결국 나치가 집권하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미국으로 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국가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맹목적인 국가주의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확고한 평화주의자였던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무기인 원자폭탄의 탄생에 역설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깊은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동료 물리학자인 레오 실라르드는 나치 독일이 핵분열 기술을 이용해 원자폭탄을 개발할 수 있다는 심각한 위협을 아인슈타인에게 알렸습니다. 만약 히틀러가 먼저 원자폭탄을 손에 넣게 된다면 인류 전체가 파멸에 이를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깊은 고뇌 끝에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신념을 잠시 접어두고 더 큰 악을 막기 위해 행동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실라르드가 작성한 편지에 서명하여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에게 이 위험을 경고하고 미국 역시 원자폭탄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편지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인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참상을 목격한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선택을 깊이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나는 단지 버튼을 누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자신의 역할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평생 동안 그 도덕적 책임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자신의 남은 생을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와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핵무기 경쟁에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개별 국가의 주권을 일부 제한하는 세계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며 인류의 공존을 위한 길을 끊임없이 모색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삶은 순수한 과학적 발견이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윤리적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세계 시민 그리고 시오니스트 아인슈타인의 정체성. 아인슈타인의 삶과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평생 동안 지녔던 복합적인 정체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특정 국가나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세계 시민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태어난 유대 민족에 대한 깊은 유대감과 책임감을 가졌던 시오니스트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정체성은 때로는 서로를 보완하고 때로는 긴장 관계에 놓이며 그의 사회적, 정치적 활동의 중요한 축을 이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맹목적인 국가주의를 혐오했습니다. 그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군국주의와 전쟁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독일 시민권을 포기하고 스위스 시민이 되었으며 나중에는 미국 시민이 되는 등 여러 국적을 거쳤지만 자신을 특정 국가에 속한 존재로 여기기보다는 인류 전체에 속한 세계 시민으로 생각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광기 속에서 그는 국경을 초월한 과학자들의 연대를 호소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핵전쟁의 위협을 막기 위해 개별 국가의 주권을 넘어선 세계 정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세계 시민주의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럽 전역에서 점점 더 심해지는 반유대주의를 목격하며 자신의 민족적 뿌리를 더욱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 민족이 수천 년간의 박해 속에서도 학문과 문화적 전통을 지켜온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는 시오니즘 운동을 지지하게 됩니다. 시오니즘은 유대인들이 고향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시오니즘은 정치적, 군사적 국가를 세우려는 민족주의적 시오니즘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그는 유대민족이 전 세계적인 박해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안식처이자 유대인의 고유한 문화와 지적 전통을 꽃 피울 수 있는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이스라엘을 꿈꿨습니다. 그는 아랍인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을 억압하는 군사 국가가 되는 것을 평생 경계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시오니즘 운동에 큰 힘이 되었고 그는 히브리 대학교 설립에 기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1952년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 사망하자 이스라엘 정부는 아인슈타인에게 제2대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정치에 대한 소질도 없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 일화는 특정 국가의 상징이 되기를 거부하고 인류 전체를 위한 과학자이자 사상가로 남고 싶었던 그의 정체성을 잘 보여줍니다. 우주를 보는 눈을 바꾸다 20세기를 넘어선 아인슈타인의 유산 1955년 4월 18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76세의 나이로 프린스턴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신을 화장하여 재를 비밀스러운 장소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우상화하는 그 어떤 기념물도 남기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뇌만은 병리학자의 손에 의해 몰래 보존되어 후대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사후에도 계속된 그의 천재성의 비밀을 풀고 싶어 했던 인류의 끝없는 열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인슈타인이 인류에게 남긴 유산은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거대하고 다층적입니다. 첫째, 그는 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명가였습니다. 그의 상대성 이론은 뉴턴이 세운 절대 시공간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시간, 공간, 중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광양자 가설은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대륙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GPS, 원자력 발전, 레이저, 반도체 등 수많은 현대 기술들은 모두 그의 이론에 직간접적으로 빚을 지고 있습니다. 둘째, 그는 우주를 보는 우리의 눈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이론으로부터 빅뱅 우주론, 블랙홀, 중력파, 웜홀과 같은 경이로운 개념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는 우주가 정적이고 영원한 무대가 아니라 시작과 역사를 가지고 진화하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묘한 현상들로 가득 찬 역동적인 곳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그는 과학자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뛰어난 계산 능력을 가진 기술자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철학자이자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의 경외감을 느끼는 예술가였으며 시대의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양심적인 사회운동가였습니다. 그는 지식이 인류 전체의 평화와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진짜 위대함은 그가 내놓은 정답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가 던졌던 질문들과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존의 모든 권위와 상식에 도전했던 그의 불굴의 정신에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나침반의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을 보고 느꼈던 그 순수한 경이감을 평생 잃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경험은 신비로운 것을 마주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진정한 예술과 과학의 근원이다. 아인슈타인이 남긴 이 말처럼 그의 삶과 과학은 우리에게 우주와 우리 자신에 대한 끝없는 경이감을 일깨워주며 20세기를 넘어 영원한 지적 유산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